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최근 언론가에는 출입처 폐지가 이슈인가 봅니다. 신임 보도국장으로 지명된 후보자들이 연이어 출입처 폐지를 선언하고 나서기도 했고요. MBC PD수첩은 취재원인 검찰과 취재기자의 도 넘은 친밀함을 고발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한쪽에서는 어느 뉴스를 보더라도 똑같은 기사 내용이 이 출입처에 의존한 것 때문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고요. 한편 현장을 뛰는 기자들은 현실을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합니다. 잠시 후 미디어 비평에서 이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월 14일 토요일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이죠. 미디어 비평. 오늘은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원경 사무처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언론계에 화두가 하나 등장한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출입처 폐지인데요. 특히 지난주에 MBC PD수첩에서 다룬 검찰 기자단 편이 이 취재원인 검사와 취재기자의 친밀함에 대해서 고발하는 내용을 다루면서 논란이 좀 일었죠. 예, 근데 방송을 보신 많은 분들은요,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검찰 기자단이 기사를 쓰기 위한 목적이라면서, 다시 말해서 좋은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검찰과 지나치게 친하게 지내는 것 아니냐. 네. 그리고 이렇게 기자와 검찰이 너무 친하게 되면서 검찰발 기사들이 사실상 검찰이 원하는 내용 위주로만 쓰여지고 있는 것 아니냐. 네. 이런 것에 대한 걱정과 분노가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누군가를 감시하고 비평하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그들과 너무 친해지면 안 된다는 건 기본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인데요. 기자들하고 알지만 일부러 친하게 지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네. 친해지면 비판의 촉이 무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검찰 출입 기자는 검찰이 쓰라는 것을 받아쓰기 위해서 검찰에 출입하는 건 아니죠. 그들이 내놓는 보도자료를 잘 보고 분석해서 비판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검찰과 너무 친해져 버려서 그들이 주는 정보만을 받아쓰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지적이고요. 네. 검찰에 들어가는 홍보맨 수준이 된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자가 이렇게 경찰이나 검찰과 결탁하고 좋은 정보를 얻고 단독 보도를 내고 또 검찰은 그런 기자에게 자신이 불리하고 불편한 기사는 빼달라고 부탁을 하거나 또는 자신이 정말 수사하고 싶은 사건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정보를 흘려서 보도를 만들고 그렇게 형성된 여론을 통해서 또 수사에 힘을 받고 이런 식의 공생관계가 유지된다는 것이죠. 네. PD수첩은 이런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사례를 중심으로 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은 반응이 뜨거웠고 또 반대의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네. 최근에 여러 가지 시사적인 현안들을 거치면서 이 언론과 기자에 대한 비판 여론이 사실 높았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방송 내용에서 검찰 출입 기자가 검찰 홍보맨이냐. 네네. 이런 지적. 이런 지적에 대해서 검찰은 바로 반박을 했죠. 예. 네. 일단 오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PD수첩에서 대검찰청 대변인이라는 자막으로 나간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대검찰청 대변인이 아니라 대변인실의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PD수첩 측에서도 인정을 했어요. 이 밖에도 대검찰청은 방송 직후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라면서 몇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법조 출입 기자단도 PD수첩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조 기자단은 5일 PD수첩과 관련해 성명 발표와 함께 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언중이 제소 민사소송 제기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검찰과 언론이 유착했다는 보도가 허위사실이다라는 이유예요. 법조 기자단 주장의 핵심은 PD수첩 보도가 편향적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최근에 저희 YTN도 그렇고요. 또 KBS의 신임 보도국장 후보자들이 이 출입처 제도를 개선하겠다. 이런 네. 내용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고요. 한편에서는 이 PD수첩이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출입처 제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 아니냐. 네.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민원연에서 이와 관련한 토론회도 여섰더라고요. 예. 사실 저희는 PD수첩 방송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준비했던 것은 아니고요. 네. 지난달 초에 KBS 엄경철 기자가 보도국장으로 내정된 뒤에 기자들의 임명 동의제를 앞두고 출입처 제도의 폐지를 선언했잖아요. 네. 당시 이게 너무 파격적인 제안이었기 때문에 임명 동의를 받지 못하지 않겠느냐라는 추측까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KBS는 이에 대해서 합의를 이뤄내서 이제 임명이 되셨죠. 저는 KBS의 시도가 한국 언론계의 기형적 관행인 출입처 제도의 병폐를 해소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막상 현직 언론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언론 학자들도 의견이 조금씩 갈리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의 장을 열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연, 전국언론노동조합, 그리고 한국언론정보학회, 미디어 공공성 포럼 이렇게 네 단체가 공동 주최하는 토론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좀 들어보고 싶네요. 예, 우선 발제로 협성대학교 박영흠 초빙 교수가 나오셨는데요. 지금까지 출입처 제도는 취재의 편의성과 효율성이라는 명목으로 유지되어 왔지만 이제는 그 수명이 다한 것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수명이 다했다. 네. 그리고 KBS를 비롯해서 일부 언론사에서 출입처 제도에 관해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수동적 혁명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은 외부의 압박이 굉장히 커서 떠밀려서. 갈 수밖에 없는 혁명이었다라는 거죠. 언론사들이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것을 포기하고 디지털 기술이 만들어내는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를 수동적으로 따라가면서 하나씩 기득권을 내놓는 방식으로 한마디로 타의에 의한 개혁을 당하고 있다라고 현재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네. 박 교수는 그러나 출입처 제도의 점진적 단계적 폐지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 관료들이 기자들에게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는 상황이 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개별 기자는 취재를 해서 기사를 써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기자단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언론이 앞으로 어떻게 취재를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지 무조건 출입처 제도만 폐지하면은 어려움 당장 그럼 언론은 어떻게 존재하느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개선 방향이 좀 선명하게 그리고 디테일하게 좀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번 토론회에 이 출입처 폐지를 선언해서 어려울까 했지만 보도국장이 되셨어요. 네. KBS 엄경철 신임 보도국장이 나오셨던데요.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예, 엄경철 보도국장은 지금 통합 뉴스룸 취재 기능의 절반 이상을 탐사 및 기획 취재로 바꾸겠다라는 보관을 내놨습니다. 엄 국장은 현실적으로 출입처에서 자유로운 기자들을 만들어보자는 것과 출입처에 나가더라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 사고를 만들려는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이런 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타다금지법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했는지를 예시를 들었어요. 네. 타다금지법 논란에 대해서 산업적인 측면 그리고 소비자의 측면 등 다양한 각도로 이 문제를 바라봤어야 하는데 국토부 기자가 이 기사를 쓰면서 이거를 국토부의 입장에서 찬반 문제로만 접근했었다라는 아쉬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출입처 제도가 결과적으로 어떤 사안을 보도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각도의 보도를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네. 이것을 꼬집었습니다. 다만 엄 국장도 출입처 폐지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유는요. 결국은 인력과 비용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루 종일 어찌됐든 뉴스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그 뉴스에서 깊이 있는 보도를 더 많이 하게 뺀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인력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오히려 보도는 더 줄어드는 수밖에 없다라는 그렇죠. 점이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기자 한 명당 어떤 가성비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네, 그 네. 부분이 많이 떨어질 거다 이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 타다금지법을 예시로 엄경철 국장이 드셨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도 많이 공감이 가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편협된 자기가 출입하는 출입처 측면에서만 그 그렇죠. 사안을 다루는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사와 기획 취재를 대폭으로 늘리겠다. 참 이상적이긴 한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그런 입장이 사실 굉장히 많으신데 그 악역을 문소영 서울신문 논설신자께서 맡아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네. 정부 부처 관료들의 응답 책임성 아까 말씀드린 답변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정부 부처 관료들이 뭔가 숨길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제대로 취재를 하려면 출입처라는 것이 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문 실장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저연차 기자 생활 시절을 겪었던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저는 출입처 제도를 폐지해도 전화를 돌리고 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다 있다. 그러니 괜찮지만 지금 당장 젊은 기자들에게는 출입처 폐지는 정말 너무나 큰 어려움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실제로 연차가 낮은 기자들이 좀 두렵다고 해야 되나요? 이게 몸소 현장에서 부딪혀야 되니까요. 네네. 네. 좀 막막할 거예요. 막막하죠. 네, 여태까지 해왔던 관행이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어디 가서 뭘 네. 취재해야 되지라고 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 실장이 의미 있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그러니까 포털의 언론 유통 독점 상황에서 좋은 뉴스는 오랫동안 소비되지 않고 가짜 뉴스는 순식간에 퍼져나가더라. 그래서 시민들이 정말 좋은 뉴스를 원하는가에 대해서 회의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출입기자단 관련해서 심사와 투표 행위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게 문제지 않느냐. 그러니까 PD수첩에도 나온 이야기예요. 네. 이것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이거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요즘은 투표하면 어지간하면 다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출입처 내 기자단이 개방적이다라는 설명도 했습니다. 글쎄요. 그 부분은 좀 저는 글쎄요. 이게 출입기자단이 개방적이다. 그 폐쇄적으로 폐쇄적인 곳이 두 군데 좀 세게 폐쇄적인 곳이 네. 있대요. 그리고 네. 나머지는 비교적 개방적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가요? 근데 제가 인상적이었다고 하는 것은 이 언론의 관행을 바꾸는 데 있어서 기자들만의 힘으로는 어렵다. 우리 언론 소비자들이 기본적으로 좋은 뉴스의 가치를 알아봐주고 네. 그걸 많이 소비해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게 우리도 공범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소비 패턴 자체가 좀 네.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네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또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요? 그리고 이제 경남도민일보의 김주한 기자가 나오셨는데요. 이 김주한 이사는 출입처를 가지고 있는 기자들이 가지는 사고방식에 대한 문제를 언급을 했어요. 김 이사는 출입처를 배타적 권리구역으로 여기는 것은 사라져야 하지 않겠느냐. 출입처와 취재 영역은 배타적 권리구역이 아니라 의무방어구역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랜 관행 속에서 기자들이 출입처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타적 경제 수용만 있는 줄 알았더니 배타적 권리 구역 네네. 출입처를 네. 그 기자들 사이에서도 좀 찬반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 네. 전문가들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이날 토론자로 오신 이정훈 신한대 교수는 출입처의 문제가 한국만의 특수한 관행이 엮어서 문제를 내고 있는 것이라면서 출입처에서 나오는 정보를 극단적으로 인용하고 받아쓰기 하고 정파적 보도가 나오는 등의 문제가 발생돼서 그렇다. 그러니까 출입처 제도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출입처에서 나쁜 문제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네. 더더욱이 이것을 비판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네. 관행이 주는 편리함이 안주하다 보면 변화는 갖추기 힘들다라면서 언론 스스로 이해관계를 위해서라도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출입처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날 다 들으면서 답답하다는 생각, 그러니까 기자들의 저항은 굉장히 크구나. 네. 국민들은 굉장히 이것을 빨리 타파해서 꼭 출입처 제도가 나쁘다는 것을 절실히 느껴서라기보다는 언론의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생각해서 뭔가 개선점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자들은 힘들어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출입처 기자들이 하루를 출입처에서 보내면서 출입 기자들만의 커뮤니티에서 사실상 대부분의 취재와 기사 방향이 결정되는 시스템으로 전락한 현재의 상황은 분명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로 인해서 언론사가 수없이 많은데도 내용이 비슷비슷한 기사만이 양산되고 있고 그리고 그 내용은 대부분 보도자료에 근거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SNS와 유튜브 등 시민들이 미디어 수용 및 직접 참여 경로가 확대되면서 오히려 언론이 시민의 저널리즘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한꺼번에 바뀌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언론이 바꿔야지 된다. 관행이라면서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꺼번에 혁명적 개선은 못한다 할지라도 언론인 스스로 차분하게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저는 기자들이 그 스스로를 직장인으로 네.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어떤 사명감을 가진 언론인으로 생각할 것이냐 그 부분을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네네, 그러네요. 네. 취재의 편의성만 따지면 사실
출입처가 편하거든요. 네. 또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뭐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던데요. 언론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민원연에서 좀 많이 교육을 앞으로 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원경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YTN 뉴스 FM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애정어린 비판을 직접 달려가서 들어보는 열린 마이크.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YTN 라디오의 진정한 서포터즈, 애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열린 마이크. 오늘도 김예은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애청자분을 만나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축구를 사랑하는 이예슬님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예슬님은 어린 시절 축구 선수가 꿈이었는데요. 그런데 체구가 너무 작아서 결국 축구 선수 되는 건 포기하셨고요. 대신 축구를 하는 것보단 보는 걸로 만족하면서 축구 매니아가 됐다고 합니다. 먼저 어떤 분인지 예슬님의 소개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축구 덕후 이예슬이라고 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 스페인 유학을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경기 직관도 많이 갔고 한국 선수인데 이제 외국에서 뛰고 있는 뭐 손흥민, 백승호 이런 선수들을 경기 보러 스페인, 영국 나라들을 많이 다녀온 축구 덕후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는 한국에서 스페인어랑 영어를 가르치는 교육업계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네, 스페인 유학을 가셨다가 네. 거기서 이렇게 또 축구 선수들 직관, 네. 네, 직접 축구장에 가서 유명 선수들의 경기를 보시다가 덕후가 되셨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직관 다니면서 배웠던 외국어 실력으로 지금은 이제 그 외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계신데요. 네. 원래 언어를 배울 때 그 나라의 문화나 뭐 예술 콘텐츠를 좋아하면은 그걸 즐기기 위해서 이 언어를 배우다가 외국어 능력이 일취월장하잖아요. 그렇죠. 예슬님도 그런 것처럼 스페인에 가서는 스페인 축구 리그인 라리가를 즐기다가 이 스페인어와 영어를 배워서 현재는 한국에서 이 외국어를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한편 축구를 사랑하다 보니까요. 취미도 다 스포츠에 관련된 것들이었는데요. 무엇인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저는 취미 생활이 축구 SNS를 제가 운영하는 거거든요. 워낙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국내외 축구 소식 재미있는 게 있으면 제가 이 축구 SNS에 글을 올리고 또 이제 사진도 올리고 하고 있고요. 현장감을 주변 사람들한테 전해주고 싶어서 그 직관에서 보는 그 경기 모습을 촬영도 했고 1년 정도 SNS를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축구 전문가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정말 SNS에는 제가 직접 봤는데 네. 이 스페인 라리가를 비롯해서 유럽의 축구리그 현장들을 담은 컨텐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 팔로워도 많았고요. 이렇게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예슬님이 과연 축구에 어떤 매력을 느끼고 즐기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네. 축구가 인생과 닮아서 매력적이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글쎄요, 뭐 인생을 얘기하시기에는 좀 목소리가 많이 젊으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어떤 의미인가요? 네, 20대이시지만 이 축구 경기가 11명이 한 팀이 돼서 경기를 치르잖아요. 그런데 예슬님은 축구는 마치 12명의 선수가 뛰는 것과도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관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축구 경기를 응원하는 팬들인데요. 11명의 선수 외에도 또 전 세계 수많은 팬들이 그 하나의 공을 지켜보면서 제발 들어가라 잘 되라 이렇게 응원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인생도 개개인의 삶이지만 잘 되라고 응원하는 주변의 친구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것처럼 그게 이제 비슷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부럽네요. 저도 이렇게 누가 좀 응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잘 되라 잘 되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축구를 사랑하는 예슬님은 한편 저희 YTN 라디오의 애청치자이시기도 하셨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을 즐겨 듣고 계신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외국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 문화에 관심이 참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딱 마침 그때 YTN 라디오에 세계를 만나는 시간이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됐어요. 정말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프로그램이라서 그때부터 좀 재밌게 듣고 있고, 또 이 축구 덕후 입장에서 I Love Football이라는 프로그램도 유익하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해서 재밌게 듣고 있죠. 네. 평일에는 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 그리고 주말에는 I Love Football 이렇게 들으시나 본데요. 네, 맞습니다. 또 보이는 라디오도 맨날 챙겨보시고요. 일 때문에 이 생방송을 챙겨 듣지 못하는 날에는 다시 듣기로 청취하고 계셨습니다. 한편 예슬님께서는 저희 YTN 라디오를 들으시면서 다소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요.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YTN이 보도 채널이다 보니까 정말 유익하고 좋은데, 제가 20대다 보니까 주변 친구들이 듣기에는 다소 무거운 내용들이 많아서 좀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젊은 층을 좀 라디오로 끌어들일 수 있는 YTN 라디오 화이팅! 20대는 YTN 라디오를 안 듣는군요. 네, 비교적 조금 젊은 세대는 좀 제가 만나는 청취자님들만 봐도 다소 좀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젊은 층이 듣기에는 무겁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희가 참고하겠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축구 마니아로서 축구 프로그램을 사랑하시고 해외 유학 갔다 오셔서 이렇게 세계와 관련된 내용도 흥미롭게 듣고 계신다는 20대 애청자 이예슬님 만나봤습니다. 반가웠습니다. 김미연 리포터도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12월 한 달간 팟캐스트 구독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열린 라디오 YTN 팟빵에서도 다시 듣기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팟빵에서 열린 라디오 YTN 구독이나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구독이나 좋아요를 누른 뒤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인증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께 책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 팩트체크 코너를 진행했던 이고은 기자가 쓴 책인데요. 여성의 글쓰기. 나만의 언어로 나를 찾고 싶은 분들께 추천합니다. 여성의 글쓰기. 팟빵 구독 또는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의 가치와 나눔의 의미를 생각해봅니다. 열린 라디오 YTN. 2019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2022년까지 산재 사망 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히면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28년 만에 개정되기도 했는데요. 2019년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됐던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저희 프로그램에서 지난 1년간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할 권리, 이 문제를 꾸준히 다뤄왔는데요. 오늘은 올 한 해를 정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아서 산재 사망사고 예방의 방향을 제시하는 순서 마련했습니다. 산업안전과 관련한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곳이죠. 고용노동부 박영만 국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의 박영만입니다. 네,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의 박영만 국장 나와 계십니다. 국장님, 지난 10일이죠. 며칠 안 됐어요. 고 김용균 씨의 일주기였습니다. 고 김용균 씨의 일터였던 태안화력발전소에서는 일주기 추모 행사가 열렸던데요. 네, 우선 고 김용균님의 명복을 빌며 어머님을 비롯한 유가족에게도 심심한 위로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고인 사망 사고는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확산시키고 또 이를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을 28년 만에 전부 개정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에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 중이고 또 12월 12일에는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에서 권고하신 내용에 대한 후속 조치로 발전산업 안전 강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해서 발전소 그리고 모든 공공기관이 안전한 작업장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사고였는데 고 김용균 씨 사고를 계기로 해서
우리 사회에 산재 예방과 관련한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적 관심이 높았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성과가 있었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안법이 28년 만에 개정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 어땠습니까? 네, 정부는 2022년까지 산재 사망 사고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해죠. 전국의 모든 타워 크레인의 설치 해체 현장에 노동부의 산업안전감독관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밀착 관리를 실시한 결과 타워 크레인 사망 사고는 대폭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네. 올해에는 이것을 건설업에 적용했습니다. 우선 사망 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 현장에 우리 부 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의 전문가들이 함께 나가서 점검하고 또 위험 요인을 개선토록 했으며 또 안전 조치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즉시 안전감독을 실시해서 해당 현장을 개선하고 또 동시에 주변에 있는 다른 현장들에게도 경각심을 제고시켰습니다. 또 그동안 사업장 현장을 감독할 때 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서류 작성 등에 대해서도 점검을 했는데 올해에는 추락 등 위험 요인에 관한 조치만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금년 11월까지 산재 사고 사망자는 전년 890명에서 89명이 감소했고요. 특히 올해는 건설업에서도 상당히 많은 숫자가 감소를 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좋은 소식이네요. 산재 사망자 수가 작년에 비해서 큰 폭으로 줄었다니까 참 좋은 소식인 것 같긴 한데요. 올해 마련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곧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이 된다면서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이번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은 우선 법의 보호 대상을 기존의 근로자로 한정하지 않고 네. 새로운 고용 형태를 반영해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를 했습니다. 우리가 특고 노동자라고 하죠.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와 그리고 오토바이 배달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신설해서 이분들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산재 예방 의무 주체를 기존의 사업주에서 건설공사의 발주자 그리고 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그리고 대표이사까지 포함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청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장소를 원청 사업장 전체와 함께 원청 사업장 밖에 네. 위험 장소에까지 확대를 했고 또 원청에서 도급을 줄 때는 산재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한 수급인을 선정하도록 하는 의무도 신설했습니다. 또 장기간 노출할 때 직업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 취급 작업은 원칙적으로 사내 도급을 금지하거나 또는 승인을 받아야만 도급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원청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했을 때 하청 노동자 산재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습니다. 네. 과거에 비해서 한 걸음 더 진전된 내용들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부족하다라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고 김용균 씨 어머니죠. 김미숙 김용균 재단 대표가 저희 프로그램에도 출연을 하셨는데 이런 지적을 하셨어요. 이 개정 산안법이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다. 혹시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이번 산안법은 외국의 입법례나 그리고 도급 제한제도, 아까 말씀드린 금지나 승인제도의 현실적인 실효성을 고려해서 네. 도급을 전면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청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도급인의 책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했습니다. 노동계에서 제기한 도급 금지 확대 등은 이를 개정 산안법에 모두 담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청에서 하청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위험을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청의 책임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개정 산안법은 고 김용균 씨와 같은 불행한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염원이 담긴 만큼 고용노동부는 그 취지에 맞도록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가는 한편 사업장 지도 점검을 강화해서 하청 노동자들도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개정 산안법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볼게요. 자, 방금 아예 도급을 없애달라. 이건 사실 어려웠다. 네. 그래서 가능한 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된 법안에 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산재 사망 사고를 발생시킨 기업에 대한 처벌이 그래도 약하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개정 산안법에서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원하청을 불문하고 책임 있는 사업주는 모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제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요. 네. 만약에 5년 이내에 이런 사망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네. 또 근로자 사망했을 때에는 원하청 법인에 대해서도 10억 원 이하의 벌금도 신설했습니다. 이제 다만 노동계나 또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이런 하한형을 설정해야 된다거나 네. 하는 방법으로 처벌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선 이런 개정법에서 사업주의 처벌 수준이 강화된 만큼 현장에서 법이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아울러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시민사회 노동계의 요구에 대해서는 국내 법 그리고 외국 사례 등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산재 사고 현장에 대한 조사 그리고 산재 사망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게 과거에는 이 유족들에게조차도 사고 조사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들 하시더라고요. 이에 대한 부분도 좀 보완이 됐습니까? 네, 현재 사고가 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사고 원인 등에 대한 재조사 의견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중 일부만 공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 때문에 그 유족들도 사고 원인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네. 정부도 이런 재조사 의견서의 공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개를 통해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계나 민간 전문기관 등에서 산재 발생의 원인이나 유형을 분석해서 다양한 대책을 이제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재조사 의견서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포함된 개인 정보라든가 네. 사업장의 영업 비밀에 대한 노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한 후에 저희들이 공개를 할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산안법 개정 산안법에서 그 보호하고 있는 그 노동자의 범위가 확대됐다라고 앞서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사회가 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산업구조 자체가 굉장히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한 해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그 이야기가 많이 거론이 됐었어요. 기존에는 없던 사실은 그 노동 분류가 되겠죠. 그런데 이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 대책도 좀 포함이 됐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새해에 산재 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떤 부분에 좀 주력할 것인지 마무리 말씀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개정 산안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고 종사자 외에도 네. 오토바이 배달 종사자, 이런 플랫폼 배달 종사자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규정을 했습니다. 네. 지금 다양한 플랫폼 근로 종사자를 모두 다 동시에 한꺼번에 보호하기는 힘들고요. 차근히 하나씩 문제가 되는 부분부터 이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통신 단말 장치로 이제 물건 배달을 중개하는 자에게 네. 플랫폼 운영자죠. 그분들에게 오토바이 배달 종사자의 오토바이의 안전 점검 그리고 오토바이 운전 면허 그리고 안전모 보유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법에는 없지만은 저희들이 배달 종사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경찰청과 협업해서 이륜차 사고로 사망한 지역 약 6천 건 정도를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배달 대행 업체에 이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정보를 제공해서 자체 앱을 통해서 사고 다발 지역을 오토바이 배달 종사자들이 지나갈 때 경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올해에는 저희들이 건설 현장에 적극적으로 발로 뛰는 행정을 통해서 건설업의 사망사고를 많이 줄였습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경험을 밑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의 행정력을 건설업뿐만 아니라 제조업까지 확대를 해서 제조업에서도 사망사고가 감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2019년 한 해 산재 사망자 수 반으로 줄이기를 시행하셨죠. 2020년 다가오는 새해에는 뭐 반이 아니라 정말 발생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해가 됐으면 하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박영만 국장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12월 14일 토요일 순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그리고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일요일인 내일 저녁 8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양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